한국은 그저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 아니었나요?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면 완전히 망하는 걸로 아는데요. 솔직히 한국은 그저 과장된 자기 홍보에 능한 나라일 뿐이잖아요. 여기 미국의 한 기자가 한국은 중국의 하위 공급자에 불과하고 만약 중국이 없다면 한국도 함께 따라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 한국에 방문한 뒤 입이 떡 벌어질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기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저는 미국 경제 전문지 기자 마이클 스펜서입니다. 최근 저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정책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 중이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관세 부과가 무역을 왜곡시킨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러나 이 정책이 미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명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국 역시 그중 하나였어요. 이번 여정에서 제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복잡한 경제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려 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밤중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앞서가는 승객들이 조용히 짐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들을 따라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죠.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 주는 묘한 낯설음 속에서 저는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뭐 대단할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품고 있었죠. 저는 미국 내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동료들은 한국을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나라로 묘사하곤 했죠. 특히 한국은 지나치게 자국의 기술력과 문화적 자부심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자기 홍보에 능한 나라일 뿐이지. K-팝, K-드라마, 뭐든 앞에 K만 붙이면 대단한 줄 아는 건가? 아무리 발전했다지만 여전히 미국 없인 돌아가지 못하는 나라겠지.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하곤 했죠.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시차로 흐릿해진 정신을 부여잡고 수화물 벨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선입견은 공항에 도착한 순간 더 깊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제 짐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짐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역시 예상대로군. 그리고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혼잣말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인천공항? 그렇게 공항 시스템을 자랑하더니 생각보다 별거 없군. 아마 그때 누군가 제 얼굴을 봤다면 짜증이 잔뜩 드러난 표정만으로도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기대가 낮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제 가방은 나오지 않았고 주변의 혼잡한 분위기는 저의 짜증을 더하는 것 같았죠. 공항에 도착해 그렇게 짐을 기다리며 저는 혼잡한 분위기 속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짐을 찾는 다른 여행객들을 쏘아보았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저희 가방으로 보이는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의 짜증은 즉시 화로 바뀌었죠. 저기, 그거 제 가방 아니에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그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멈춰섰지만 저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죠. 왜 내 가방을 가져가는 겁니까? 이건 분명 제 것이라고요. 그 남성은 당황한 듯 어눌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 제 가방이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곧 공항 관리자가 나타났죠. 관리자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방의 태그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며 말했죠. 선생님, 이 가방은 이분의 것이 맞습니다. 결국 그 가방은 그분의 것이었고 저는 정신이 없던 나머지 태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제 것이라고 우겨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제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자는 마치 자주 겪는 일이라는 양 다소 귀찮다는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방은 저쪽 수화물 보관소에 있습니다. 아마 수화물 벨트를 잘못 보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수화물 벨트 안내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머쓱한 표정으로 공항 관리자와 오해를 받았던 그 남성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상황에 많이 당황했으니까요. 남성은 오히려 웃으며 저를 위로했고 그 말에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더군요. 그리고 그 남성은 심지어 제 가방 찾는 걸 돕겠다고 나서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절차를 설명하며 가방 보관소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죠.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그가 사업차 공항에 자주 드나드는 평범한 한국인이며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 오해를 빠르게 풀지 못했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처음이라 제가 어색하게 말하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이니까 더 긴장되셨겠죠.
하지만 곧 이 나라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훌륭하니까요. 그는 밝게 웃으며 저에게 농담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좋아하지도 않던 이 나라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 남성의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이 나라에 대해 느끼던 거부감과 불신이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예의를 차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태도가 진심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한국에 왜 오셨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취재 때문에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속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알아보려는 거죠. 제가 대답하자 그 남성은 갑자기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자세요?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예상보다 컸던 그의 반응에 저는 순간 당황해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대단하긴요. 그냥 하는 일이죠? 아닙니다. 기자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취재하시는 분이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는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신문사에서 일하시는데 항상 자신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밝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취재할 게 많으실 거예요. 요즘 경제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많지만 차근차근 알아가야죠. 저는 건조하게 답했지만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진지한 태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와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저는 공항 출구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죠. 그제야 저는 비로소 한국에 도착했다는 실감이 나더군요. 공항 밖엔 환한 가로등이 어둠을 뚫고 있었고 택시와 셔틀버스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가방 손잡이를 꽉 잡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아직은 막막했지만 뭔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죠. 마지막으로 공항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았죠. 아마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나라일지도 모르겠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예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네온사인과 도로를 가득 메운 차량들의 움직임이 마치 끝나지 않는 도시의 맥박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아직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간단한 영어로 몇 마디를 건넸지만 저는 대답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피곤하더군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부터 이렇게 지친 상태가 될 줄은 몰랐죠. 호텔 로비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카드키를 꽂아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와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심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죠. 낯선 나라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대충 한쪽에 밀어두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일과 그 남성의 친절했던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일까? 사람은 친절한데 이 나라가 가진 기술과 경제는 어떨까? 여러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치며 저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첨단 기술의 중심지로 불리는 이곳은 외관부터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죠. 이런 규모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건물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를 맞이한 회사 직원은 단정한 차림과 반듯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평택 캠퍼스 투어를 안내하며 그녀는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방진복을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 환경은 작은 먼지 하나도 치명적이거든요. 저는 그녀의 안내에 따라 방진복을 입으며 공장의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제품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단순히 메모리에만 의존하는 건 아닐 텐데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엔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맞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직원이 제조 공정을 보여주겠다며 안내해 주었고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향했죠. 제조 라인을 따라 걷는 동안
저는 복잡한 기계와 정밀하게 돌아가는 생산 공정을 관찰했습니다. 수많은 초정밀 기계들이 끊임없이 작동하며 전 세계로 나갈 제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생명체 같았어요. 저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복잡한 회로 설계가 이토록 작은 나라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더군요.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이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흥미롭군요. 제가 말을 꺼내자 직원은 잠시 걸음을 멈추며 대답했습니다. 작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실패할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제조 라인의 끝자락에서 저는 이곳이 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죠. 그렇다면 대기업이 아닌 작은 회사들은 어떻게 살아남고 있을까? 한국은 정말 대기업만으로 돌아가는 나라일까? 삼성이라는 거대한 이름 뒤에는 무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문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이었죠. 삼성의 직원들이 설명하던 첨단 기술과 생산 규모는 대단했지만 그 뒤에서 이 나라의 또 다른 경제적 동력으로 작동하는 중소기업들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현지 기자들의 추천을 받아 며칠 뒤 대구에 있는 첨단 산업단지를 방문하기로 했죠. 그곳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대구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을 빠져나오니 조금씩 낮아지는 스카이라인과 함께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더군요. 그 모습은 대도시의 화려한 느낌과는 사뭇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대구의 첨단 산업단지에 도착하자 저는 이곳 특유의 분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평택에서 보았던 최첨단 기술과 대규모 시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이곳은 소박하지만 실용적으로 설계된 건물들이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고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에서는 끊임없는 움직임과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연구소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은 이곳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기술과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되는 현장임을 느끼게 해주었죠. 저는 이곳에서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제가 만나기로 한 중소기업의 CEO는 공장 앞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간단히 회사를 소개했죠. 대기업만 한국 경제를 이끄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없으면 공급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용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었는지 몰라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어떻게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지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그는 저에게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뿐만 아니라 기술력으로 자신감을 입증했죠. 최근 중국에 납품하던 물량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덕에 오히려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빨라졌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니까요. 저는 이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노력의 산물임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회의실에서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저는 한국 경제의 유연성과 끈질긴 적응력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구에서의 시간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을 상당 부분 바꿔놓았습니다. 대기업의 성공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한국을 지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고속열차 안, 저는 창밖으로 어둠 속에 점점 희미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대기업의 나라가 아니다. 작은 회사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 나라의 진짜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제야 한국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이 서서히 드러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 공장과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자 한국에서의 경험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최종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죠. 자연스럽게 한국은 중국에 의존하는 단순한 부품 공급자에 불과하다는 이미지가 저희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 취재를 통해 그때의 인식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단순히 무역량이나 수출 구조만을 보고 한국이 중국의 하위 공급자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넘겨주는 역할만이 아니라 미국과의 밀접한 경제적 연계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마 전 읽었던 학술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구조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글이 실려 있었던 그 학술지 말이죠. 그중 한 대목이 이 순간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나더라고요. 그 한 구절이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주었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100달러 중 70에서 80%는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에 의존하는 하위 공급자가 아니라 미국과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임을 보여줍니다. 그 대목이 단순히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때와는 달리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그 말이 가진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100달러 중 70에서 80%는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들어간다. 는 말은 한국의 부품이나 제품이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을 거쳐가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국의 제품이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전달되거나 직접적으로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결국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죠. 즉, 한국은 중국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부품이나 제품은 미국에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가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였고, 한국 경제의 진정한 경쟁력은 중국 의존도를 넘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을 떠올리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중국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중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당시 제가 가졌던 인식은 한국 경제의 복잡성과 유연성을 간과한 겉모습에만 집중한 단편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순간 한국 경제를 단순히 중국의 하위 공급자로만 봤던 저의 편협한 선입견을 반성하게 되더군요. 그 변화는 단순한 행운이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단순히 규모나 수출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의 치열한 노력과 끈질긴 생존 전략,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서울로 돌아온 후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지난 며칠 동안의 취재 내용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보와 시각을 받아들인 후 그 의미를 충분히 곱씹고 싶었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며 며칠을 보낸 후 토요일 오후에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현지 기업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관계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 동향에 정통한 전문가로,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입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특히 최근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한국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씨도 요즘 미국 시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셨죠? 한국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관련해서 상담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국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분명 한국 제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그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커지죠. 그렇다면 한국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트럼프의 의도대로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가 부과되면 중국 제품의 가격은 크게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 그 틈새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물었죠. 그렇다면 한국 제조업체들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품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제품의 가격이 관세로 인해 크게 오른다면 한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겁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중요한데 한국은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특화된 제품군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 대화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중국에 의존하는 하위 공급자의 역할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오히려 중국의 주요 경쟁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이고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더 늘려갈 거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습니다.
관세로 인해 중국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다면 한국은 그 틈을 파고들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겁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점차 뒤로 물러가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엿보였죠. 저는 그와의 대화를 마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그 잠재력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편견을 떠올려보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그저 과장된 자기 홍보에 능한 나라 정도로만 여겼던 제가 이제는 이 나라의 끈질긴 노력과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서울의 바람을 맞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취재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는 단순히 미국 내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시아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재편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히 하나의 기사를 넘어 제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여정이 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제가 기록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단지 작은 나라로만 여겼던 제 선입견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한국은 단순한 규모를 넘어 특유의 창의성과 끊임없는 혁신으로 스스로를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끈기와 적응력은 단지 생존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저는 점차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글로벌 경제의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 중심으로 나아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경제 구조를 분석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결국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경쟁자는 이제 한국일지도 모른다. 이 한 문장을 적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세계 최초라고요? 여기 영국의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무려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보고 놀란 것은 심지어 영국의 BBC에서까지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비라고 합니다. 저는 세계 각국의 문화나 흥미로운 이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또 화제가 된다 싶으면 실제로 그 나라에 방문해서 직접 영상을 촬영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는데요. 여러 나라들을 소개하지만 특히 최근에는 한국과 관련된 콘텐츠가 영국에서 되게 조회수가 많이 터지기도 했고 또 한국에 방문하며 겪은 놀라운 경험들을 한국인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몇 년 사이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튜브를 운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유튜브 작업이라는 것도 사실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주제 선정하려고 하루 종일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하고 그런 다음 또 어떻게 해야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공들여 대본을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은 또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목을 끌 수 있는 썸네일 제작까지 정말 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 썸네일은 참 어려운 게 영상에 아무리 노력과 시간을 들여도 썸네일이 시청자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되면 시청자들이 클릭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쏟아부은 영상의 조회수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면 참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시라도 최신 트렌드를 놓쳐선 안 되고 또 긴장을 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답니다. 정신을 살짝이라도 놓고 있으면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면 시청자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어찌 보면 참 어렵고 냉혹한 세계가 이 유튜브의 세계랍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사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의 하루 종일 페인처럼 유튜브 고민만 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포기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또 이 유튜버라는 직업인데요. 물론 인기 연예인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얼굴 자체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목을 끌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이 채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고민이 동반되어야 한답니다. 아무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치 않게 한탄이 좀 길어졌는데요. 하여간 저는 이 쉽지 않던 유튜브 활동을 이어오면서 얼마 전부터 놀라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유튜버로 활동하려다 보면 최신 흐름이나 유행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하고 한시도 빠짐없이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갑자기 한류 열풍이 굉장히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관련 영상만 올렸다 하면 조회수가 다른 영상들에 비해 확실히 잘 나오기도 하고 또 한국에 관한 영상을 더 올려달라면서 힘내라고 슈퍼챗을 쏴주시는 분들도 훨씬 많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영상들은 엄청 고민을 하면서 콘텐츠 제작을 해야 그나마 성과가 잘 나오는데 한국 관련 영상은 그냥 한국이라는 주제 자체로 일단 먹히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물론 한국 영상도 대충 만들진 않고 열심히 만들긴 하지만 확실히 주제빨이라는 게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곤 했죠. 저만 해도 원래 구독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한국 덕을 톡톡히 봐서 구독자가 엄청 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가 정확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공개되었을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번화가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딱지치기를 하거나 설탕 뽑기를 하면서 놀 정도로 오징어 게임 열풍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과 같은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이나 K-뷰티, 그리고 K-푸드와 같은 한국 문화들도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풍이 유럽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느꼈어요. 이 유행에 무조건 올라타야겠구나라고요. 그래서 그맘때부터 한국 관련된 영상을 만들면서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가수, 한국의 드라마 등 한국 문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구독자가 몰리면서 저도 어느덧 100만 유튜버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면 한국의 문화 열풍이 저를 살려준 셈이나 다름없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과 고마운 마음이 크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힘으로 유튜버로서 성장도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해왔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오다 보니 저에게도 번아웃이라는 게 오더군요. 구독자도 늘고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신이 나는 것과는 별개로 날이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이 드는 게 느껴졌고 제 몸에서는 저에게 잠깐 쉬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잠깐의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제 유튜브를 도와주는 친구 루시에게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답니다. 며칠 리프레시를 하러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떠냐고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날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루시에게 말을 꺼낸 적은 없지만 얼마 전부터 유튜브 활동에 지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여행을 좀 가볼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늘 하고 있긴 했어요. 루시 또한 오랜 기간 저를 도우면서 지쳐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지로 점 찍어둔 곳은 바로 한국이었죠. 루시와 함께 언젠가 한국에 가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간 한국에 대한 컨텐츠로 덕을 많이 봤는데 아직 실제로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루시는 한국어도 가능한 친구였어요. 얘는 저보다도 먼저 한류 열풍에 푹 빠져 있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휴식기에 겸사겸사 한국에 가서 콘텐츠로 쓸만한 한국의 모습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물론 콘텐츠 같은 경우 당연히 일하러 가는 느낌보다는 부담 없이 한국을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날 저녁 루시에게 말해봤는데 예상대로 루시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긴 기간 작업으로 지쳐있기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루시였다 보니
한국으로의 여행을 무척이나 반기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고민도 않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답니다. 여행 날은 금세 다가왔고 루시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비행기에서 바로 골아 떨어졌죠. 그렇게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데 앞에 보이는 줄이 정말 끝도 없이 길게만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면 한참 기다려야 할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의 일정이 그리 길지 않아 1시가 소중했던 저희한테는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직원분들이 정말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심사를 진행해 주신 덕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줄이 빠르게 줄어들더니 어느새 우리 차례가 되어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서울로 가려 하는데 순간적으로 택시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루시와 의논 끝에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사실 영국에서 장거리 비행을 해서 피곤하다 보니 그냥 택시를 타고 편하게 호텔까지 갈까 싶기도 했는데 지하철이 뭔가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찍기에 좋은 소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항에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역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 지하철역에 비해 지하철역 내부가 너무나도 밝고 깨끗하더라고요. 영국의 지하철은 만들어진 지 오래된 역들이 많아서 한국 지하철처럼 이렇게 깔끔하다기보다는 어둡고 우중충해 늘 불쾌한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저는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예상하셨다시피 시청자들이 한국의 지하철 모습에 엄청나게 놀라워했어요. 얼마나 깨끗하면 지하철 바닥에 무슨 광이다 난다며 영국의 우중충한 지하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 지하철에 대해 극찬을 하더군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플랫폼으로 내려왔는데 더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끝까지 유리문으로 다 막혀있지 뭐예요. 사실 영국의 지하철에는 스크린도어가 한국처럼 이렇게 잘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있는 곳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런던의 일부 지하철역에서만 있을 뿐이라 한국처럼 이러한 스크린도어가 생소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시청자들이 채팅으로 놀랍다면서 동시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더군요. 이렇게 스크린도어가 깔끔하게 설치된 곳은 영국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을 여행할 때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은 유럽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가? 그건 아닐 텐데 왜 그러지? 하고 말이에요. 사실 런던 지하철은 추락시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사고지만 3궤조 노선으로 인해 감전사하는 사고 빈도가 훨씬 많아 스크린도어의 필요성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욱 대두되는 편인데요. 참고로 3궤조 노선 혹은 서드레일 방식은 고압 전기가 흐르는 통로가 지면과 가까운 바닥에 있는 걸 말하는데 사람 혹은 동물이 실수로 밟으면 합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크린도어가 꼭 필요한 게 바로 영국이나 유럽의 지하철인데요. 하지만 스크린도어를 한국의 지하철역들처럼 마음껏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중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스크린도어 설치에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돈이지만 무엇보다 지하철 건축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단순히 도어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천장 자체를 뜯어내서 아예 다시 건축하는 방식이거든요. 즉 자칫 잘못했다간 지하철역 자체가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큰 공사가 바로 이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른 선진국들은 한국과 다르게 지하철의 역사가 매우 길어요. 한국은 지하철역이 길어봐야 3, 40년 전에 지어진 역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지어진 역들은 훨씬 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역들이지만 미국이나 유럽, 특히 영국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1800년대 중반에 지하철을 개통했을 만큼 지하철역이 지어진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거든요.
미국도 지어진 지 100년을 훌쩍 넘은 지하철역이 많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자칫 건설을 시도했다간 폭삭 무너질 수도 있고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노선 중 인적이 많은 역들에 한해 스크린도어를 일부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스크린도어 대신 그냥 안전요원들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 할 뿐이죠. 아무튼 이런 한국의 스크린도어 시스템이라면 누군가 뛰어내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선로에 떨어지는 사고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라이브 방송을 보던 시청자분들도 간혹 가다가 영국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역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처음 본다며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크린도어라는 게 항상 보다 보면 참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꽤 신기해 보이는 거랍니다. 놀라움은 지하철을 타서도 계속되었죠. 한국 지하철 내부는 영국의 지하철에 비하여 무척이나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였고 영국처럼 꾀죄죄한 사람이 보이긴커녕 승객들 모두 멀끔하고 깔끔한 차림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바깥에 날이 꽤 더웠는데 지하철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마치 시원한 은행 안에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청자들에게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화면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 시원한 에어컨을 직접 느낄 수가 없으니 답답한 마음마저 들었죠. 아무튼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하철을 타니 생각보다 저희는 금방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는 동대문 근처에 있는 한 호텔로 잡았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짐을 풀고 우선 홍대로 갔어요. 홍대는 젊음의 열기와 다채로운 문화가 넘쳐나는 곳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는 이곳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그간의 모든 스트레스를 잊고 특별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저는 홍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거리의 예술가들, 그리고 가득 찬 인파에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았답니다. 루시와 저는 여기 분위기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놀라움과 함께 거리를 구경하다가 저희는 출출해져서 우선 허기를 좀 달래기로 했어요. 루시는 한국에서 유명한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을 즐겨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가까운 치킨집에 들어가 치킨을 주문하고 시원한 맥주와 함께 먹었죠. 저희는 반반 치킨이라는 것을 시켜보았는데 후라이드 치킨과 한국식 양념으로 버무려진 양념치킨이라는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후라이드 치킨도 물론 맛있었지만 저는 특히 양념치킨이 정말 새로우면서도 마음에 들었어요. 진한 양념 소스에 버무려진 양념치킨은 색깔부터 달랐는데 붉은 빛깔의 양념 소스가 치킨에 골고루 묻어 있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어우러져 먹기도 전부터 식욕을 자극했죠. 그리고 양념치킨을 한 입 베어 물어봤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속살은 야들야들했고 소스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것이 후라이드 치킨과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했는데 소스가 잘 배어들어 촉촉한 치킨은 제 입안 가득 큰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죠. 그리고 맥주는 그 맛을 더욱 돋워주었답니다. 그렇게 맛있게 치맥을 즐긴 후 거리로 나온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홍대의 다양한 클럽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호기심이 생겨 발길을 멈추고 한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죠. 클럽 안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DJ가 틀어주는 음악에 맞춰 모두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루시와 저는 이런 에너지는 처음 느껴본다며 한국의 밤문화는 정말 놀랍다고 외쳤죠.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다 보니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늦어 어느덧 새벽 3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잠을 하도 많이 자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도착 첫날이다 보니 아무리 젊은 혈기라도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렇게 저와 루시는 즐겁게 놀다가 이제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늦었기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죠. 근데 루시가 미리 검색해서 알아봐둔 게 있다며 자기를 따라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냐고 했더니 한국에는 심야에도 버스가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죠.
야간에 버스가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심지어 자율주행을 하는 무인버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믿기지가 않았는데 루시와 함께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무인버스가 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는데 버스의 분위기도 영국 버스와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낮에 탔던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가 눈에 띄었고 이를 보니 한국은 어떤 대중교통이든 전부 다 깔끔하고 쾌적하게 잘 관리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정말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있는 운전석이었습니다. 진짜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너무 신기했어요.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님은 그저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는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장면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고 금세 몰려든 시청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모두 경악했어요. 정말 미래 세계에서나 가능할 법한 광경이 현재 시점에 눈앞에서 이뤄지고 있다니 모두가 놀라워하며 신기해했죠. 저 또한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 편안히 앉아 계신 기사님 옆에서 몇 가지 질문도 드려봤어요. 물론 통역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루시가 옆에서 도와줬답니다. 참고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국의 BBC에서 이미 이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취재를 한 적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기사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영화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이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자신도 아직 쉽게 믿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이 이렇게 따로 앉아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안전성이 보장되면 곧 기사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2024년까지 안정기를 거치고 이후에 서울시 외곽까지 구간을 확대하고 나중에는 지방까지 더 많이 확대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율주행이 서울의 교통 문제 해결의 완벽한 해결책이라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는 버스를 운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들이 그 빈자리를 메울 수가 있을 것이고 야간 버스 운전 기사의 피로나 졸음 등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자동으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기사님의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리고 직접 타보니 버스의 승차감은 일반 버스만큼 참 편안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 버스를 탄 승객들은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느낌 없이 안락하게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을 하거나 창문에 기대어 잠깐 동안 자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칫 위험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꺼려질 법도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여 운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듯 버스는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과 보행자들을 완벽하게 인식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제 구독자들 전부가 깜짝 놀랐음은 물론이고 저와 루시 또한 입이 떡 벌어진 채 이러한 신기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동안 우리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영국에서는 밤이 되면 길거리가 한산해지고 사람이 거의 없어져요. 특히 이렇게 심야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대에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밝고 활기찬 한국의 밤거리와 길거리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의 좋은 치안을 상징하는 듯했고 이 정도로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 당연히 야간 버스에 대한 수요도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으면서 그게 이러한 자율주행 버스의 도입까지도 나아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영국은 심야에 버스가 다닐 필요가 크게 없긴 하죠. 애초에 사람이 밤에 안 다니니 버스에 대한 수요도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사님 말씀으로는 이미 기술 발전에 큰 비용을 지출했지만 아직 완벽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먼 길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어린이, 날씨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으며 기술은 아직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기사님께선 이러한 무인버스가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인 것은 확실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인류는 늘 그랬듯 이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언젠가는 또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첫 출발을 끊어 모범적으로 자율주행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와 루시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했던 경험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숙소에 와서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한 여운이 많이 남았는지 잠이 오질 않아서 바로 자지 않고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관련 내용을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놀라운 사업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울시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드론 택시도 시범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이를 택시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앞서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미 드론 택시 비행 실증에 나선 바 있는데 쌀가마니 여러 개를 실은 드론 택시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마포대교 일대를 문제없이 비행했고 안전 문제로 사람 대신 쌀가마니가 탑승했지만 아무튼 이는 성공적으로 드론 택시 운행에 첫 발을 뗀 셈이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인 조종사가 실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정도 소요되던 출퇴근길은 무려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하고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는 단 12분이면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용하는 비용이 엄청 비싸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조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로 조금 비싸지만 자율주행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점이 되면 몇만 원 수준으로 장거리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를 대충 계산해보니 한국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하늘을 이용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대도 곧 오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릴 적에 누구나 상상해본 하늘을 나는 택시를 진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이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면 바로 또 한국부터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율주행 운전만 해도 상상 속 이야기로만 여겨졌지만 이제 곧 드론 택시가 하늘을 활보하는 세상이 온다니 한국 분들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으로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봤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현실이 되는 일이 이제 정말 머지않았다니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무척 설레고 기다려지는군요. 아무튼 숙소에 돌아와 찾아본 이러한 자료들에 저는 또 한 번 무척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와 루시는 이날 야간 자율주행 버스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본래 계획이었던 한국 여행도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한국은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도 다양한 것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나라였고 저는 왜 요즘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건지 바로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저희는 며칠간 한국을 둘러보며 훌륭한 시민의식과 여러 편리한 인프라,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등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고 영국도 새로운 기술이나 인프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활발히 해서 이렇게 한국처럼 잘 갖춰진 선진 시스템을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한국에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시청자들에게 한국의 다방면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이어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여행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정작 영국으로 돌아오니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정말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거나 밤에 바깥에 나갈 일이 있을 때 말이에요. 한국을 직접 겪고 나니 한국에 사는 분들이 참 부러워지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다음에 곧 또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유튜브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을게요. 곧 찾아뵈면 그때 또 사연 올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관련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얻고
많은 구독자를 확보했다는 영국 유튜버 IBC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IBC는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특히 한국의 야간 자율주행 버스에 대해 많이 놀란 것 같고 추후 상용화될 드론 택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 한국 소개에 힘입은 IBC의 성공, 그리고 한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놀라운 기술 발전에 대해 많은 외국인들의 칭찬이 자자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뿌듯해지는데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